청월시 동쪽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일수록 더 생기가 넘치는 골목이 하나 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골목 사이로 부딪혀 들어오고 해풍에 말라버린 로프와 부표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진다. 이곳은 백진어시장, 하루하루의 삶을 바다에 걸고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어시장의 가장 안쪽,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끝자락에 푸른 파도 포차가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보면 낡은 간판에 오래된 나무문과 빛바랜 파란 천막이 걸려있는 소박한 가게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포차 주인 한서진.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맛이었다. 서진은 52, 나이에 비해 다소 이른 흰머리 몇 줄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조차 차분히 뒤로 묶어올린 모습에서는 단단한 기품이 느껴졌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눈매는 언제나 한 번 더 속을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칼을 잡는 순간 그 손끝은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생선을 들어 올리고 비늘을 긁고 살을 발라내는 움직임은 그저 숙련된 요리사의 동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속 깊숙이 새겨진 하나의 기술 같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도다리가 아주 실해요. 서진은 아침 첫 손님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말수는 적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잠깐 스치는 눈빛은 바다 깊은 곳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손님들은 몰랐지만 그 눈빛엔 말하지 않은 시간이 깃들어 있었다. 청월 사람들 중 누구도 서진의 과거를 정확히 몰랐다. 단지 15해 전 어느 겨울 저녁 그녀가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나타나듯 이 도시로 들어왔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여관방에 묵다가 서너 달 뒤 지금의 골목 끝 포차를 차렸고 그 이후 줄곧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칼을 잘 쓰고 누구보다 해산물 보는 눈이 좋다는 평가만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았다. 언니, 오늘도 벌써 나왔네. 푸른 파도 포차 문을 열고 부지런히 들어온 사람은 생성하게를 운영하는 강지수였다. 38배 지수는 늘 생기 넘치고 솔직한 성격으로 골목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웃이었다. 오늘 고등어는 진짜 예술이야. 아침에 들어왔는데 기름이 살짝 비쳐서 반짝거릴 정도야. 그럼 오늘 점심 메뉴는 결정났네. 서진이 웃자. 지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무거움이 있었다. 지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해륙개발이라는 회사 들어봤어?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칼을 닦던 손도 잠시 멈춰섰다. 왜? 그 회사가 우리 해안 전체를 매입하려고 한다더라. 이 골목도 포함해서 다 밀어버리고 대형 상가랑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야. 지금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 났어. 분위기는 단번에 차가워졌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종종 눌러 접으며 천천히 물을 짜냈다. 그 회사 대표, 이름이 최도연이라고 했던가. 별명이 좀 좋지 않아. 어디 조직 쪽이랑도 얽혀 있다는 소문이 돌아. 언니한테도 곧 올지도 몰라. 지수는 말끝을 흐리며 서진의 표정을 살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모난 도마 위로 은빛이 감도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넘어가는 파도 소리가 순간 더욱 크게 들렸다. 걱정하지 마. 아직은 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지수가 무슨 말을 더 하려던 바로 그때 포차문이 덜컥 열렸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신발 아래 바닥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히자 좁은 포차 안 공기가 묘하게 뒤틀렸다. 그들은 손님처럼 메뉴판을 보지도 않았고 포차의 냄새를 맡으며 감탄하는 기색도 없었다. 대신 주변 구조를, 사람의 동선과 출입구 위치를 유심히 확인하는 눈빛만이 있었다. 푸른파도 포차 주인분이 한서진 씨 맞으시죠? 앞에 선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닫고 그들을 마주 봤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해륙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진은 짧게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심각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언니, 나중에 다시 올게. 지수가 나가고 포차 안에는 바람소리와 바다 냄새만이 남았다. 남자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서진은 마주 섰다. 좁은 포채 묘한 정적이 퍼졌다.
저희 회사가 이 지역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방금 들었어요. 서진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다. 그렇다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상인분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기 매입 제안서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드리는 조건이에요. 서류를 내밀었지만 서진은 손을 뻗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딱딱해졌다. 내용도 보지 않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이 포차보다 훨씬 더 큰 식당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 식당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짧은 대답, 단단한 어조. 남자들 표정에는 어딘가 예상 밖이라는 당황이 스쳤다. 이 개발은 시에서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입니다. 결국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좋은 조건에 합의하시는 게. 서진은 느리게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 동작 하나에. 남자 둘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대화의 방향이 자신들이 예상하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듯했다. 제 대답은 변함없어요. 이 가게는 팔지 않겠습니다. 더 어린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말했다. 한서진 씨, 저희도 괜히 강하게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큰 세력이 관여하고 있어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는 위협의 기운. 서진의 눈빛이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라뇨. 현실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키는 크지 않지만 그 순간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이 골목에서 15해를 지냈어요. 그동안 별별 협박을 다 받아봤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남자는 긴장한 듯 자동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이유가 뭔지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지만 바깥바람이 안으로 스며들며 포차 안의 온도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야지네. 그녀는 포차 안쪽 오래된 선반 밑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잠시 바라봤다. 그 상자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과거가 고여 있었고 그 과거는 지금 부른다면 언제든지 되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상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오래 숨겨두었던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바다 너머로 짙푸른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겨울바람은 더 차갑게 불어왔고 푸른 파도 포차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다.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모를 흐린 날씨 속에서도 청월수산 경매장은 여느 때처럼 일찍부터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란스러움은 분주함이 아니라 혼란과 불안에 가까웠다. 경매장 앞 넓은 마당에 어부들이 모여 있었고 평소라면 생선 박스를 열며 가격을 흥정했을 목소리들이 오늘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빈 바구니를 들고 다가가던 중 경매장 구석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이게 무슨 짓이래. 금을 다 찢어놨다고. 엔진에 모래를 퍼부어 놨대. 모래를. 어부들의 손에는 찢어진 그물 조각, 부서진 프로펠러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발로 내리치고 있었다. 서진은 곧바로 경매장 안쪽에서 고기를 분류하던 강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장, 무슨 일이에요? 강노인은 깊은 주름진 이마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저었다. 한 사장, 어젯밤에 누가 우리 배 몇 척을 아주 망가뜨려 놨어. 그물도 칼로 싹 베어놓고 엔진에 모래를 들이부었지. 누가 그런 짓을. 누가 하긴 해륙개발 놈들 아니겠나. 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골목 상인 몇 명이 어제 제안서 거절했다더니 바로 이 사단이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티가 나지.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제 포차에 와서 미소 띠며 협박을 던지던 두 남자.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과 여유 속에 위협을 숨기던 최도현의 얼굴. 이 사건은 그 경고의 연장선이었다. 조금만 더 정면으로 부딪히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가 흐를 수도 있었다. 오늘 물건은 살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다.
몇 척은 살아남긴 했는데 다들 겁먹어서 받아 나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양도 평소 절반도 안 돼. 강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 지침은 바이러스처럼 주변 어부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서진은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경매장을 나와 곧장 중앙어시장으로 향했다. 청월 항구의 중심부에 자리한 중앙어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 새벽에 들어온 물건을 보존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얀 얼음 위에 올려진 도미와 광어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며 콜라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 역시 평소보다 훨씬 적막했다. 생성하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강지수가 서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언니 이 시간에 왜? 지수는 서진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다. 경매장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배가 여러 척 손괴됐어. 그물도 찢기고 엔진도 망가지고 오늘 상태 좋은 해산물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설마 해륙개발 놈들.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닐 거야. 지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어시장 상인들은 이미 어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몇몇은 임대료가 갑자기 2배 가까이 오를 거라는 통보를 받았고 어떤 가게는 계약서 재검토라며 예상치 못한 벌금까지 부과받았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시장 분위기 언니도 느껴지지. 사람들 다 불안해서 주문량을 줄이고 있어. 다들 빠져나갈 생각을 하더라고. 특히 해안가에 있는 가게들은 먼저 타깃이 되는 것 같아. 서진은 지수의 가게에 쌓인 얼음 박스들을 바라보았다. 갓 잡은 생선의 선명한 살결 대신 조금은 탁한 색을 띤 해산물들이 보였다. 평소 같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을 품질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수야, 좀 팔 수 있을까? 언니가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 오늘은 신선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지수는 몇 개의 상자를 골라 담아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언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진은 잠시 지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 와, 할 말이 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진은 상자를 챙겨 포차로 돌아갔다. 포차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이 바람의 냄새는 서진에게 10여 년 전의 다른 바다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의 바다 역시 차갑고 잔혹했으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듯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아직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란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포차문을 열려던 찰나였다. 휘잉, 바람이 세차게 스쳤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포차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이번엔 어제 왔던 직원들이 아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중후한 분위기의 남자였다. 왼쪽 눈 밑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잘 다듬은 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그가 한 걸음 내딛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뒤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내렸다. 그들의 시선은 날렵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싸움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무거운 공기였다. 한서진 씨. 낯선 남자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말투만 보면 공손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자만과 힘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다. 포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바람 소리는 사라지고 묵직한 긴장감만이 남았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거절하셨네요. 최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코트를 벗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상대를 내려다보는 여유가 느껴졌다. 서진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최도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 있고 시와의 협약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상인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죠. 저는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선택은 자유죠.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툭.
툭. 하지만 때로는 자유라는 게 사치일 때도 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여기 새로운 제안서입니다. 어제보다 30%더 올린 금액이죠. 사실상 이 동네 어떤 건물보다 더 비싼 조건입니다. 서진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도연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렇군요.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말했다. 한서진 씨, 어젯밤에 배가 몇 척 사고를 당했다더군요. 그 말에 서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날씨 얘기를 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했다. 너희 중 누군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서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말 협박으로 들리네요. 최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협박이라니요. 그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틀 들이죠. 그 안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돌아보았다. 전 뭐든 얻는 사람이니까요. 문이 닫혔다. 남겨진 건 찬 공기와 서진의 느리게 가라앉는 눈빛뿐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되었구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장갑 낀 손으로 오른팔을 가만히 짚었다. 그 아래에는 지울 수 없는 문신의 윤곽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신이 깨어나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그날 오후 피범벅이 된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포차문을 닫고 난 뒤 서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포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최도현의 말은 분명했다. 말은 점잖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노골적이었다. 바다는 위험하다. 앞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말은 강노인이 말해준 파손된 배 사건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그날 오후 잔인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태양이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포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포차 문이 세차게 열렸다. 한 사장님 큰일 났어요. 허둥지둥 뛰어 들어온 사람은 어부 이영호였다. 평소에 늘 웃던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바다에서 폭풍을 맞은 듯 창백하고 떨리고 있었다. 영호 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막내 영진이가 어젯밤에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다. 그의 손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손답지 않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있어요. 누군가한테? 맞았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뚝 내려앉았다. 서진은 곧바로 영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겨울 저녁 특유의 잿빛 조명 아래서 한층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서진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이영진. 겨우 22살. 바다 일은 힘들어도 항상 웃으며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그 아이. 이제는 오른팔에 두꺼운 깁스를 하고 얼굴 반쪽은 보랏빛 멍으로 부어 있었다. 눈가에 남아있는 말라붙은 피 자국이 서진의 눈을 후려쳤다. 누구한테 당한 거죠? 서진이 물었다. 영호는 이를 꽉 물었다. 그 어떤 말보다 그의 분노가 더 크게 울렸다. 영진 말로는 셋이었답니다.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모자로 가렸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다더군요. 영호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해안에서 버텨봤자 소용없다고. 개발 사업에 방해되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서진의 심장이 또 한 번 얼어붙었다. 이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폭력으로 넘어갔구나. 그녀는 영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첫 항해에 나가 허둥대던 모습. 아버지를 따라 배에 줄을 묶으며 엉성하게 웃던 모습. 바다에서 잡아온 조개를 들고 포채 달려와 자랑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거칠게, 날카롭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도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뿜고 있었다. 영호는 서진을 붙잡고 말했다. 한 사장, 우리 이제 어떡하죠? 사람들 다 겁먹었어요. 이래선 버틸 수가 없어요. 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호 씨, 영진이는 곧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호는 무너질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포차문을 잠그고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 그녀가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스스로 가둬두었던 과거의 흔적. 하지만 지금은 그 상자를 향한 손길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서진은 숨을 크게 내쉬고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짙은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 잘 보이지 않는 글씨로 적힌 중국어 편지들, 전원이 꺼진 채 먼지 묻은 휴대전화, 그리고 가장 아래 검은 천에 쌓인 단검이 있었다. 서진은 천을 풀어 작은 단검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칼이지만 나름 매끄럽고 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였다. 칼날의 모양과 칼자루의 무늬,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나는 이걸 다시 잡지 않으려 했는데. 그녀는 단검을 세로로 세워 눈앞에 댔다. 얼굴에 비친 차가운 금속의 윤곽이 예전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홍란, 홍란, 붉은 난초,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한때 홍콩 항만지대에서 공포의 이름이었던 존재. 서진은 눈을 감았다. 더는 피 흘리고 살고 싶지 않아 도망쳤던 15년 전의 밤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외침, 피비린내, 폭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버리고 떠났던 이름. 홍란. 또다시 그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은 단검을 잡은 손을 잠시 떨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날 밤 서진은 결국 선택했다. 단검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충전기를 꽂고 한참을 기다렸다. 화면에 불빛이 켜지자 15년 전 저장된 번호들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 오래전에 거래하던 정보상 장 선생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나직지만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세요. 누굽니까? 서진은 입술을 적셨다. 장 선생, 오랜만입니다. 이 목소리 혹시 홍란? 서진은 천천히 대답했다. 네, 저예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장 선생의 숨이 살짝 빨라지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세상에 살아 있었군요. 선생님, 정보가 필요합니다. 홍란의 목소리는 한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단단하고, 더 이상 뒤로 숨지 않는 그녀가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해륙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는 최도연, 그 남자 뒤에 어떤 조직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장 선생은 잠시 침묵했고 그 뒤에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도연,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 쪽에서 세력 키우던 인간이죠. 그리고 그는 말을 끊었다. 그 뒤에 있는 세력은 중국 조직과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 장 선생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흑룡방 헤이롱방 말입니다. 서진의 손에 들린 단검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흑룡방. 그녀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 그녀가 목숨 걸고 탈출하며 등지고 떠난 이름. 보스는 예전 보스는 죽었고 지금은 그의 딸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한 리한. 아버지만큼 잔혹하진 않지만 그만큼 영리하고 치밀합니다. 여한. 홍란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아직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고 다니던 소녀였을 때였다. 시간은 둘을 완전히 다른 길로 보냈지만 이제 다시 이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장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홍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흑룡방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조심하세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서진은 포차 안에서 홀로 단검을 들고 오랫동안 봉인했던 기술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다. 칼을 잡는 손목의 각도, 발을 움직이는 방식, 무게 중심의 이동, 몸은 잊지 않고 있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홍란의 기술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다.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흔들렸고 그 속에서 서진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포차 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서진의 그림자는 점점 홍란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은 결심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새벽 3시 40분 청월 포차 주변은 고요했다. 잔잔한 바닷물 소리만이 천천히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서진은 포차불을 켜지도 않고 주방에 혼자 서 있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단검은 깨끗하게 닦아 천 안에 다시 넣어두었다. 그녀는 무기를 휘두르기 위해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한때의 힘을 되찾기 위해 깨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기술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그 기술은 그녀에게 또 다른 감정을 건드렸다. 분노,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본능.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녀가 도망쳤던 세계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포차로 찾아왔다. 문을 열기도 전에 뛰어들어오듯 들어온 그녀는 숨이 가빴다. 언니, 큰일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습기에 살짝 눅눅했고 볼펜으로 대충 끼적인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8시 해륙개발 본사 6층 옥상. 도현이 움직인다. 서진은 메모지를 받아 읽으며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거 누가 준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시장 사람 중 하나야. 어제 너한테 그 사람들이 온 걸 알고 도울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해륙개발 내부와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더라.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분명 무슨 큰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야. 도현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아마도 위협이나 더 강한 압박이겠지. 서진이 말을 마쳤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언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나설 거야.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진짜 언니가 직접 간다고 해륙개발 본사로. 그 사람들 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아야지. 지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꽉 쥐었다. 언니 제발 절대 혼자 하지 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내가 하려는 건 싸움이 아니라 대화야. 그 대화가 평범한 얘기일 리가 없잖아.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다려줄래? 정말 마지막이야. 지수는 답하지 못한 채 서진을 바라보기만 했다. 저녁 9시 20분, 청월의 바다는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불규칙한 파문이 생기고 바람은 날카로운 겨울향을 끌고 왔다. 서진은 검은 바지, 검은 코트, 검은 장갑을 착용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는 옷이었다. 그녀는 포차불을 모두 끄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갔다. 해륙개발이 있는 도심까지는 택시로 20분 남짓. 그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밤 최도연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에게도 알려야 한다. 홍란이 돌아왔다는 것을. 해륙개발 본사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식 빌딩이었다.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 멀리 회의실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오가고 있었다. 정문에는 경비 2명이 있었지만 서진은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카드키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보여준 메모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받은 카드였다. 청월시장 상인들과 연결된 누군가가 해륙개발 직원에게서 빼낸 것 같았다. 카드키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6층만 가능. 서진은 건물 옆편 직원 통로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 어떤 감시가 있어도 그녀는 발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움직였다. 15년 전의 모든 기술이 다시 몸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과거를 끝내기 위한 길이다. 띵 문이 열렸다. 6층은 다른 층과 달리 조용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서진이 계단을 오르는 순간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가볍게 계단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계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조용히 문을 밀고 옥상으로 걸어 나섰다. 옥상에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공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최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난간에 기대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빨갛게 비추고 있었다. 서진이 걸어 나오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셨네요. 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연은 웃었다. 어제와 똑같은 가식적이고 위협적인 미소. 여기까지 무단 침입이라니 대단한 용기네요.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말하러 왔어. 말 우리 어제도 충분히 했잖습니까? 도연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냥 우리한테 가게 팔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감정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서로 좋죠. 서진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부들 다치게 한 것도 아이를 공격한 것도 당신의 짓인가요? 최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만 얘기합시다.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때였다. 서진은 천천히 발을 옮겼다. 도연은 미세하게 경계하는 듯 몸을 긴장시켰다. 서진은 코트 안쪽에서 어제 정리했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홍란이 어린 시절의 조직 보스와 찍었던 사진. 흑룡방 내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진. 서진은 그 사진을 도연에게 건넸다.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설마. 서진은 낮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 한서진 아니야.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도연의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내 이름은 홍란이야. 찰나의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얼굴 전체가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겠지.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흥정할 생각 없어. 협박도 통하지 않아. 그녀는 도연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 이 지역에서 물러나라. 흑룡방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 도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이었다. 도연이 벨트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서진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악. 철컥 그가 떨어뜨린 금속 소리가 옥상 바닥을 때렸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쳐다봤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말했잖아, 홍란이라고. 그리고 도연의 손목을 놓았다.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내 과거를 건드리면 당신도, 당신 뒤에 있는 사람도 결코 무사하지 못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틀 안에 결정해. 그리고 돌아섰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공포가 자리했다. 서진은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작게 내뱉었다. 이제 시작이야. 해륙개발 옥상에서 내려온 날 밤 서진은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 위로 번지던 공포, 오싹하게 젖어있던 침묵, 그리고 바람 속에 실려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거침없이 떠올랐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길을 정해버렸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파도를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았다. 어부들, 시장 상인들, 지수,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15년의 삶. 하지만 무엇보다 서진은 알았다. 흑룡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방식은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바닷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포차 문을 열기 전 서진은 잠시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새벽 해가 어둠을 밀어내고 올라오는 풍경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지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 불길한 기운이 숨어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언니. 멀리서 지수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표정은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지수가 다가오기도 전에 말했다. 무슨 일이야? 지수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언니, 이거 봐. 휴대폰 화면에는 청월 한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는 포차 근처에 서 있는 검은 승용차 2대. 그 옆에서 주변을 살피는 낯선 남자들이 찍혀 있었다. 밤늦게 찍힌 것으로 보였고 사진 밑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어젯밤 포차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대던데 혹시 공사 준비인가요? 서진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 보았다. 남자들의 모습은 분명 일반적인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군대 출신이거나 조직의 경호 출신 특유의 몸짓.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언니 누구 만났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도현을.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이것도 도현 쪽에서. 그럴 확률이 높아. 지수는 불안한 눈으로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문제 커지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나 서진은 단단하게 말했다.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 건 순식간이야.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고가 되자 포차 주변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서진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지수는 주방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난 그냥 도연이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벌일 것 같아서 무서워. 그때 포차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서진 씨.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항구 사무소장 오창무였다. 강인한 얼굴, 굵은 목소리. 바다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하세. 서진은 사람들을 피해가게 뒷문 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오창무는 주변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요 며칠 항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근데 더 큰 문제는. 오창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새벽 어부들 몇 명을 찾아갔어.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했나요? 항구 비우면 보상금 높여주겠다. 거절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모양이야. 지수는 충격에 손을 입에 올렸다. 오창무는 말을 이었다. 특히 영진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 이러다 몇몇은 항구를 떠날 수도 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발을 뒤로 뺄 수 없음을 느꼈다. 흑룡방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정보 알려주셔서. 오창무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 씨, 이 문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늦었어요. 오창무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오랜 세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눈으로 서진을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걱정, 경계,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10시, 포차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던 서진에게 지수가 다급히 달려왔다. 언니 밖에?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즉시 주방 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향했다. 포차 앞 도로에는 검은 차 2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주변 가로등 불빛 아래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진의 포차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자 그중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더니 매우 공손한 듯한, 그러나 속을 알 수 없는 태도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서진 씨 맞습니까? 서진은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용어개발 자문팀 김재훈. 그러나 서진은 그 남자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조직 냄새가 난다. 김재훈이라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죠? 김재훈은 천천히 말했다. 흑룡방의 현보스려 한 에리하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남자는 미소를 지우고 말했다.
얘는 대표님께서 직접 홍란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후 3시 청월 항구 외곽의 컨테이너 부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채 올라타 떠났다. 고요한 밤거리에 바람만이 남았다. 지수는 주저앉을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를 어떻게?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마침내 려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수는 두려움에 목소리를 삼켰다. 언니, 가지마. 그 사람들 그냥 기업이 아니잖아. 그건 조직이지. 서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지금 우리 도시를 집어삼키려 해. 언니 혼자서 어떻게... 서진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이건 내가 끝내야 해. 밤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다. 서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포차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15년 전 홍콩의 항만 뒷골목에서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던 자의 그것. 홍란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오래된 검은색 어깨끈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단검을 비롯해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진 전부. 그녀는 단검을 손에 쥐고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바람이 가로지르는 방 안에서 칼끝이 공기를 갈랐다.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모든 감정이 정렬되었다. 내일 드디어 마주한다. 나를 기억하는 소녀. 지금은 조직의 보스인 려한을.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진짜 의도를. 서진은 단검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자. 바람이 문틈을 스쳤고 어둠 속에서 서진의 그림자는 길고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홍란이 다시 걸어 나오듯이. 다음 날 오후 2시 40분 서진은 항구 외곽의 컨테이너 부두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이번엔 혼자 가야 해. 지수는 마지막까지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다. 언니 정말 무사히 돌아올 거지. 서진은 짧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아올게.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도심을 벗어나 항구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 지역으로 향했다. 컨테이너 부두는 오래된 녹슨 강철 냄새와 짙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고 작업을 마친 지게차들의 바퀴 자국이 땅에 선명했다. 이곳은 밤이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지역이지만 낮에도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부두 쪽 끝의 컨테이너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서 있었다. 서진은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검은 SUV 옆에 서 있던 두 남자가 서진을 보자마자 자세를 곧게 세웠다. 둘 다 키가 크고 몸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이 이곳이 평범한 기업 미팅 장소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한서진, 아니 홍란 씨이겠군요. 서진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려한은 어디 있죠? 그는 말없이 컨테이너 문 쪽을 가리켰다. 서진은 한 걸음씩 가까워졌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1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얹힌 듯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그 안쪽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긴 흑발을 정갈하게 묶고 검은 재킷과 청회색 셔츠를 입은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으며 무엇보다 서진이 오래전 기억하던 그 소녀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홍란 언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의 심장은 한순간 멈춘 듯했다. 그 목소리. 어린 시절에는 앳된 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성인의 음색과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려한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 냉정함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서진은 조용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 부두의 모든 소음이 막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려한은 서진을 찬찬히 바라봤다. 정말 살아 있었군요. 그럼
날 죽은 줄 알았나? 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서진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떠나던 날의 폭우, 배신이라는 오해,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홍콩 항만지대. 그 모든 기억이 순간적으로 밀려왔다. 내가 떠났던 이유는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거야. 알아요. 려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언니를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분은 항상 언니를 믿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15년 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죄책감을 순식간에 흔들었다.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았지? 려하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최도연이 홍란이라는 이름을 들고 홍콩에 나타났죠. 서진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자식 내 사진까지 가져갔던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죠. 려한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진짜였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서류 하나를 열었다. 거기에는 서진이 어젯밤 도연을 옥상에서 협박할 때 그가 직접 메모한 듯한 글씨가 있었다. 홍란, 살아있음, 칼솜씨, 여전,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려하는 서류를 닫으며 말했다. 언니의 이름은 지금도 조직 내에서 전설이에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설이든 뭐든 나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 려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언니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려한의 목소리 톤이 단단해졌다. 사과하러 왔어요. 우리가 건드린 청월 항구 개발 사업, 그 일로 사람들이 다친 걸 알게 됐으니까.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는 투자만 했을 뿐 도연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조직의 이름을 사용한 이상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어요. 려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러 왔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네, 부산 쪽 세력에 넘기게 두면 더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아서요. 려아는 서류 가방에서 굵은 도장을 찍은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에는 청월해안개발사업 철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제 선택인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서진은 천천히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예, 고마워. 려하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잠시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도현은 려한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도현은 언니에게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조직에도 해를 끼쳤죠. 처리할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려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대신 중국 본토 쪽 사업으로 보내려고요.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서진은 미묘하게 숨을 들이켰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려한은 이어 말했다. 이 도시엔 언니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여기서의 삶을 계속 지키세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그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컨테이너 문이 덜컹 흔들렸다. 려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이제 돌아갈게요.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던 려한은 잠시 서진을 돌아봤다. 언니. 다음엔 부두 아니라 언니 가게에서 보자. 해산물 요리 먹어보고 싶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 와. 려한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밀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다. 검은 SUV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부두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는 서진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강철의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맞서 싸울 일은 끝났어.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과도 같았더라. 서진은 단검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돌아가자, 내 자리로. 그리고 그녀는 컨테이너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저 멀리 보이는 청월 바다는 이미 저녁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15년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빛났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해지는 듯 했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최도현의 압박도, 흥룡방의 그림자도, 려한의 흔적도. 그러나 세상 일은 언제나 평온이 찾아올 때 불길한 기척도 함께 온다. 서진이 포차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주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는 걸 느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고 강노인이 멀리서 서진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안 사장 혹시 오늘 항구 외곽 다녀왔나?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노인은 손을 떨며 말했다.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해륙개발 쪽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서진은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어떤 사고죠? 강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최도연이 오늘 오후에 사라졌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사라졌다니 무슨 뜻이죠? 그게 본사 누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 지금 경찰도 뛰어들어서 찾고 있다는 말이 있어. 서진의 뇌리에 단번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려한이 아니, 그녀는 도연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어. 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남자 언니한테 겁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도망친 건가?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도연이 도망쳤다면 그는 반드시 복수 혹은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정보력과 자본, 무엇보다 조직과 얽힌 인맥을 생각하면 그의 도망은 곧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 선배님,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게 전부야. 근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강노인은 서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지수가 포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언니 방금 들었어. 최도연이 사라졌대. 응, 들었어. 설마 그 사람들한테. 지수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려아는 그런 방식 쓰지 않아. 그녀는 아버지의 방식을 계승하긴 했지만 무자비하지는 않았어. 지수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래도 도연이 사라졌다는 건 괜히 언니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맞았다.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위험한 가능성이었다.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일단 나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해. 지수는 다급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언니, 제발 조심해. 이제는 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수의 손을 살짝 쥐어주고 포차 안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포차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불빛이 낮아지는 시간. 서진은 주방을 정리하다가 불현듯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는 걸 느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해외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빨간 중국 번호.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막이 지나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야. 여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언니, 지금 어디 있어? 포차, 왜? 잠시 침묵. 그리고 려한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이 우리 쪽으로 온 게 아니야. 서진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럼 그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연락했다는 보고가 있어. 위험한 사람들, 려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국 조직이 아니라 동남아 쪽 밀매 조직이야. 서진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도연은 자신이 조직에 배신당했다고 오해해 다른 세력과 손잡았구나. 그리고 그 세력은 흥룡방보다 더 통제를 잃은 사람들. 려한은 이어서 말했다. 그들이 지금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어. 도연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려고.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사용. 그래, 청월해안은 밀수에 아주 좋은 지형이거든. 서진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청월해안선은 복잡한 지형으로 한밤중엔 레이더로도 잡히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언니,
도연이 어디 숨었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와 손잡은 사람들이 언니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려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지원을 보낼 수 있어. 언니만 허락한다면. 짧은 침묵, 그리고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이건 여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려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역시 언니다워. 정보는 계속 보내줘. 내가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래, 언니.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포차문을 잠그고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단검을 꺼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촛불이 흔들렸다. 서진은 단검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다시 감각을 깨우고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호흡을 정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포차 주인 한서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억눌렀던 기억을 모두 꺼내며 홍란이라는 이름에 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연, 넌 잘못된 문을 두드렸어. 창밖에서 멀리 찻소리가 울리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단검을 천에 감싸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폭풍이 오고 있다. 이번엔 내가 맞서야 한다. 바람은 더욱 강해지고 푸른 파도 포차의 등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청월 바다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깊고 차가웠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바람의 결이 달랐다. 바다 위에 깔린 공기는 무엇인가를 예고하듯 잔잔한 적막이 아니라 숨죽인 폭풍의 전조였다. 한서진은 포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단검의 손잡이를 확인했다. 15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손바닥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란 생각보다 훨씬 큰 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더는 숨을 이유도 없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녀는 포차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천천히 골목을 내려갔다. 빛이 꺼진 시장은 평소와 달리 말 한마디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고요했다. 그 시각 지수는 포차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서진이 위험에 처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진의 등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혼자 가는 거야. 서진은 작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지 잊었니? 지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속엔 깊은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래도 혼자라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서진은 지수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너는 여기 있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상인들에게 알려. 나는 돌아올 거야.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거 챙겨가 혹시 몰라서. 봉투 안에는 지수가 몰래 준비한 작은 휴대용 조명탄과 상처용 패치, 응급 키트가 들어 있었다. 언니가 다치면 안 되니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품에 넣었다. 새벽 4시. 서진은 청월항의 외곽 방파제로 향했다. 려한이 준 정보에 따르면 도현과 손잡은 밀매 조직의 일당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진을 도연을 흔든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방파제 끝에 다다르자 멀리서 희미한 엔진음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작은 선박 두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왔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단검을 손에 쥐었다. 배가 방파제에 닿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배에서 내려왔다. 그들 사이에서 최도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달라져 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광기에 뒤섞인 표정. 한서진,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네.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가 선택한 길이지. 나는 널 해치려 한 적 없어. 도연은 비웃었다.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그 여자. 황여한이 날 배신하도록 만들었고 난 이제 어디에도 설 곳이 없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네가 만든 결과야. 누굴 탓하지 마.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 좋아. 그럼 네 탓으로 만들어주지. 도연이 손을 올리자 그 뒤에 남자들이 흩어져 서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검은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기척,
무기를 든 그림자들, 그리고 잠시 뒤 헤하바 도연의 외침과 함께 남자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진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공기보다 먼저 움직였고 손끝은 빛보다 빠르게 날아다녔다. 첫 번째 남자가 접근하자 서진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몸을 회전해 뒤로 넘겼다. 쾅! 남자는 방파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또 다른 두 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서진은 몸을 낮게 눌러 그들의 공격선을 비켜나간 뒤 발뒤꿈치로 한 명의 턱을 차 올렸다. 폐역. 그는 기절한 듯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검의 손잡이를 정확히 명치에 꽂았다. 벽. 그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넘어갔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인간의 움직임이야.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도연. 널 멈추고 싶었던 건 지금이 아니었어. 도연은 뒤로 물러나며 밀매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남자에게 외쳤다. 이 여자야, 이 여자를 잡아야 해. 그러나 그 보스의 표정은 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진의 움직임을 보며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좁혔다. 혹시 너 홍란? 서진의 몸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그 이름은 이미 버렸어. 보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황룡방의 전설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군.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다. 뭐라고 저 여자가 그 홍란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서진은 조용히 도연을 향해 걸어갔다. 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포차 아줌마가 아니었어. 도연은 두려움에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하지만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피용. 갑작스런 폭발음이 바다 쪽에서 울리며 거대한 조명이 하늘로 치솟았다. 서진은 눈을 치켜떴다. 지수. 그녀가 준 조명탄이었다. 이어지는 굉음, 그리고 청월해안 경비정에서 울리는 사이렌. 밀매 조직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다. 젠장 들켰어. 그들은 도연을 버려둔 채 급히 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당황해 외쳤다. 야, 나를 두고 어디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서진보다 경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진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끝이야, 도연.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 망했어. 서진은 그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말만 했다. 네가 만든 결말이야.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도연은 체포되었다. 밀매 조직의 일부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배는 도주했지만 이미 항만경찰이 추격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서진은 포차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지수가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응, 조금은 힘들었지만 괜찮아. 지수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서진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조명탄, 잘 썼어. 덕분에 모두 끝났어. 지수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이제 그럴 일 없어. 며칠 후 청월한 개발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다. 최도연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고 해륙 개발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천 전역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포차 골목의 한 여자가 조직 하나를 물러나게 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했대. 사람들은 여러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며 떠들어댔지만 그 누구도 진실은 알지 못했다. 오직 지수만 서진의 진짜 이름과 그녀가 지나온 길을 알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서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 과거로부터 온 흔적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다가 바다로 가져갔다. 달빛 아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검을 손에 쥐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힘껏 바다로 던졌다. 단검은 물 위에서 한번 반짝이더니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과거도 함께.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홍난. 그리고 돌아섰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포차의 불빛은 따뜻했고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나의 바다로